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상황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한 장갑차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적 및 경제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방위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적 및 물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외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폭발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상관 측 사상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강타했습니다. 흑해 함대가 있는 크림반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닷가에 잠시 멈춰 선 차량에 갑자기 파도가 덮치더니 사람들이 서둘러 구조에 나섭니다. 대형 선박은 거친 파도를 간신히 버텨냅니다. 폭풍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 바닷가 건물들은 모조리 망가졌고 마을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크림 지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 러시아 연방 차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과 27일 사이 초속 40m에 달하는 허리케인급 폭풍과 폭우가 러시아 서남부 지역을 강타했고 한때 20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폭풍과 폭설이 겹쳐 최소 10개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는데요. 러시아 남부와 극동 지역에는 이번 주 다시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처럼 전례가 없는 폭풍과 폭우에다가 땅이 진흙밭으로 변해 전진이 불가능해지는 라스푸티차까지 겹쳐 기갑부대의 공세도 보급품 수송도 원활한 포사격도 드론 공격도 모두 다 불편한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쟁터에 찾아온 가혹한 겨울은 러시아의 공세에 힘을 잃게 했습니다. 일단 겨울은 군인들의 동상이나 동사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 야전 숙소의 모습을 보면 단열도 난방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런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건물 속에 있는 병사들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참호 보병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런 끔찍한 환경에서 먹고 자야 합니다. 트렌치 캔들의 온기를 느끼는 우크라이나 참호 병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겨울 라스푸티차 때문에 참호 바닥이 진흙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흙에 삼켜져 버린 기갑 차량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는 진흙의 장벽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진하려는 군대에게는 무시무시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 라스푸티차 때문에 대규모 기갑부대의 공세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보병을 투입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공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흙 뻘밭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나라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런 뻘밭이라면 보급품 수송에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러시아군 보급부대의 모습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천후를 만나면 비행하기 힘들고 겨울 추위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방전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삽으로 격파하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현대의 전장이지만 자연 앞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조차 삽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겨울 방한복 홍보 장면인데요. 이런 강추위 속이라면 보급품이 잘 전달되고 좋은 품질의 보급품을 받는 군대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급품이 부족한 군대에게는 겨울 추위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기갑 부대를 투입해 아우디우카를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기갑 부대의 손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갑 부대를 투입하기 어려워진 러시아는 보병 부대를 보냈고 우크라이나는 무인 기관총으로 러시아 보병 부대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무인 기관총이지만 사실 첨단 장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한 기계 장치를 연결한 장치인데요. 하지만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이 조악한 무인 기관총 한 대가 러시아 보병 수십 수백을 막아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의 무지성 보병 돌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엔진을 만드는 러시아 첼야빈스크 트랙터 공장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멀리서도 성광이 관측될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래봐야 트랙터 공장의 폭발이 뭐 그리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공장의 실제 용도를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 트랙터 공장은 전차를 생산하고 보수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는 기갑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시 기갑전력을 쏟아붓기 위해 잠시 힘을 비축 중인데요. 이곳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갑 생산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번 폭발의 원인이 밝혀지자 러시아는 그야말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트랙터 공장 폭발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의 노후화된 변압기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지방 곳곳에 이처럼 처참한 수준의 노후화된 변압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었으면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의 심각한 노후는 러시아의 겨울 생산 능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에서는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를 덮친 겨울 폭풍은 러시아 전역에 대규모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폭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러시아 휴양지 소치 등은 도심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 에너지부가 190만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전쟁은 답보 상태이고 겨울은 깊어지는데 이 와중에 중국까지 석유 증산을 발표하자 석유 수출국 기구 즉 OPEC와 러시아의 담합 중인 OPEC가 흔들리면서 러시아의 경제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 감산 카르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9월 말 이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위기 속에서도 16%나 하락했습니다.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까지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감산을 하면 못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비OPEC 국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인 원유 증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의존해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대목입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세계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곧 러시아의 전쟁 비용, 즉 돈줄이 마르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더욱더 수렁에 빠지게 되고 푸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단체로 입국해 소매치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국적 3인조가 구속됐는데요.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은 현금 558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54만여 원 등 총 700여만 원과 휴대전화 3대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일명 바람잡이, 주변인들의 시야를 가리는 안테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기계로 각각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소매치기를 벌이다가 한국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3인조 러시아 소매치기 범들은 SNS에서 한국에 훔칠 것도 많고 사람도 많다며 범행을 모의했고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달리 CCTV라는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소매치기 범들은 주로 한국 지하철이 매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노렸고 경찰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 장면을 확인, 잠복과 미행 끝에 4호선 명동역 전동차 안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3인조는 국내에서 15일 이내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이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로 불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망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푸틴은 한국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한국의 155포탄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하는 포탄의 수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입으로 지원을 외치던 서방 국가들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포탄의 수는 한 달 기준 9만 발이 넘지만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1만 발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통해 포탄 주문을 맡겼고 한국은 41만에 약 33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생산 능력인데요.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 덕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 대사를 존경하는 한국 대사님이라고 언급하며 한러 관계 회복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외국 신임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을 포함한 영국, 독일 등 21개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한국 대사만 콕 집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대사님,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면 한국과 관계를 파탄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완전히 달라진 온도차입니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번 전쟁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 의존해왔던 건설 산업 자원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예상을 상회하는 한국의 엄청난 군수물자 생산량에 난감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섬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진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섬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6%였지만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전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구자 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구자 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위용이 대단해 보였고 K구자 주포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돕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구자 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밤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구자 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구자 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 정민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구자 주포를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화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구자 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구자 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구자 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구자 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구자 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4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구자 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구자 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언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구자 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에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구자 주포를 앞다두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3대적으로 K구자 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PGH-2000은 조정법을 의이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구자 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운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운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제7포병여단의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 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 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구자 주포 실사계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 커핑스 중령은 K9은 최고의 화포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유림 중위가 있었고 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운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 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구자 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K구자 주포는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막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는 선진국 거대 방산 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JELCG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폴란드산 전수 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 옐츠 8X8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 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자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타는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에 전술탄도미사일 KTSSM-2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에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2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2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2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2를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2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2를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 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2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 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2를 대량으로 도입해 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2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2가 사거리 290km, 탄도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ATACMS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2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2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ATACMS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에 ATACMS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ATACMS와 같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2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TE를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의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에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2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의 매출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목구에서 난리가 났던 ASML의 EUV 노광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호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 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펜하우스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펜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FOWLP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가 보란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4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수를 12개로 늘린 iCUBE12들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 M폭의 미세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 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변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육지 기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제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의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